지금 같은데 밑에다 고온풍선 뭐 불어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떨어지다가 높은 데에서는 그 제대로 안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가까이 가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구조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드론이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소방용 드론 시스템 뭐 또 이런 온라인 안전감시 시스템 활용.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량의 균열하고 이런 부분들을 센서를 IoT 센서를 다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통합 관제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 균열이 있다라고 하면 담당자한테 알림으로 보내주고 이러한 부분들 또 시설물 진단도 기존에는 이렇게 점검 크랙을 이렇게 해서 요 사람이 여기 내려가가지고 교량을 점검을 다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통제도 막 하지. 이렇게 드론이 가서 이런 교량을 밑에서부터 다 이게 전 진단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혁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스마트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 2017년서부터 정부가 행안부에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에는 첨단 기술들이 서로가 융복합돼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그 저기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드론이 영상을 촬영을 해서 구조물에 여기 밑에 균열이 갔다는 것을 이제 만약에 영상 촬영을 했어요. 그럼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없는 이것을 드론이 들어가서 정밀하게 균열이 갔는지를 찍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저 드론 찍은 걸 가지고 와서 영상 분석실에 와서 전문가가 보고 아 이건 4인장 균열이네, 이건 수평 균열이네, 야 이건 균열이 2cm야, 이건 3cm야 이 판단을 내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적용이 돼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거를 찍는 순간 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와 연결돼 가지고 지금 모든 현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처음에 얘기가 됐어요. 알파고가 4승 1패 한 번 졌죠 이세돌한테. 그리고 퍼즈한테 중국의 최고 그 바둑 1인자한테 계속 이기고 해서 68승 1패 오로지 이세돌한테만 지고 알파고가 은퇴를 해버렸어요. 더 이상 사람은 경쟁이 안 된다. 바둑 흥미 없어. 그리고 은퇴를 해버렸어요. 인간이 무려 1000년 동안 관리해왔던 그 기보 이런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이 인공지능은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이 자기가 이제 그 판단하고 학습지능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원래 이 그 인공지능이 1960년도에 이전에 알고리즘이 개발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60년도에 왜 못 썼느냐 하면 데이터가 엄청난 데이터를 읽어줘야 되는데 연산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못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와서 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소스가 오픈 소스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GIS 하는 데나 다른 사람들이 그 알고리즘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자기들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요. 분야별로.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인공지능은 지금 엑셀 잘 쓰는 사람 정도, 엑셀 잘 쓰는 사람 정도가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스가 공개됐으니까. 그런데 인공지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양질의 데이터가, 양질의 재료가 좋은 요리를 만드시 인공지능이 발달하려면 정말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줘야지 얘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정확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99.9%, 100%까지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전에 숫자를 인식하고 그랬을 때는 OCR 광학 판독기가 숫자를 읽고 아 이건 1이다 2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가 판독을 했어요. 오차율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다 판단을 합니다. 아파트 들어갈 때 아파트 내 남바 체크하는 거, 그리고 고속도로 달려오다 보면 고속도로 남바 과속한 거 찍는 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처됐어요. 인공지능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똑바른 것도 일자, 요렇게 한 것도 일자,
이런 다양한 일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학습시키고 계속 하면서 정확하게 99.9%의 확률을 만들어내듯이 이러한 빅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이것이 인공지능이 우리 하려고 하면서 정확한 모든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여기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는 균열이 얼마다 2cm다 1cm다 종방향 균열이다 수축 균열이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인 학습에 의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바로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옳다 아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CCTV를 감시하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데 사고가 많이 나니까 CCTV를 설치를 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행동이 이상한데 저 사람 왜 모자 안 썼어? 이런 것들을 지금은 CCTV가 좋아졌어요. 그죠? 근데 CCTV를 앉아서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계속. 근데 인공지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인공지능이 저 사람이 작업물을 썼다 안 썼다 이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니터를 계속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인공지능이 바로 CCTV가 촬영을 해서 저 사람 모자 안 썼다면 인공지능이 저 사람 남자다 여자다 모자를 썼다 안 썼다 또 행동이 이상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 사람 행동이 이상하네 그러면 알림을 주는 겁니다. 알림을 담당자한테. 그럼 담당자가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재난상황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재난상황실의 도청 같은 데 보면 그 중요한 시군의 교량에다가 CCTV를 달아놓고 지금 그것만 보고 있어요. 비가 오면 앉아가지고 상황실에서.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4차 산업혁명에 스마트 건설 기술이 들어간 것들은 상황실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드론이 날고 CCTV가 촬영하고 이랬던 것들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해서 영상을 보내주면 바로 그 영상을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영상 인공지능으로 이건 침수 위험이 있어 그러면 알람을 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확진자 어디에 몇 명 떴습니다 이런 앱을 깔아가지고 오듯이 어느 지역에 물이 넘친다 그러면 CCTV가 관찰을 하다가 센서가 관찰을 하다가 이거 위험 상황이야 판단을 해서 바로 담당자 또는 주민들한테 알림 문자가 가는 겁니다. CCTV도 그 전에 이렇게 보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AI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다 이런 성수대교 관리하는 거, 또 이러한 균열을 판단하고 바로 되는 거, 스마트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관리센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거만 한번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은 침수 취약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침수 지역 빅데이터 분석으로 빠른 경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해 방지 관제 시스템입니다. 침수 및 온도,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와 CCTV를 도심의 주요 침수 구역에 설치하여 AI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침수 지역을 빠르게 예측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영상 관제 플랫폼으로 해당 지역 주민 핸드폰으로 침수 현황 알림, 재난 문자를 통해 빠르게 위급한 상황을 전달합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실시간 침수 지역 정보와 현황을 제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안전 재난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재난 관리 상황실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가시더라도 그런 상황실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한 그 CCTV 기존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고 드론을 띄운 실시간 영상을 상황실에서 받아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재난 상황실에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이 상황실에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건설교통부에서도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 해가지고 로드맵에 앞으로 지형도를 수치지도화해서 스마트 건설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도서부터 스마트 건설 첨단 장비들을 이용한
그러한 설계와 시공과 유지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스마트 건설이 뭐냐, 이 건설 부분에서도 적용되지만 이게 이제 온 전 국토에 적용이 될 건데, 만약에 이제 여기 충북 그 영동군 심천면인데, 심천면이라고 하고 여기에 주민들을 위해서 교량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나에. 그러면 요즘에 스마트 건설할 때 정부에서 지형도하고 교량을 비임 설계, BIM으로 설계하고 이런 시공 유지 관리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서 앞으로 이제 설계도, 건축도 그렇지만 토목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BIM이라는 설계가 적용이 됩니다. 이 BIM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3D 입체예요. 지형도가 입체적인데 여기에는 숫자 개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폭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숫자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 이 폭은 얼마구나.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디지털 속으로 옮겨놓는데, 디지털 속에 옮겨놓는데 이 수치가 디지털상에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3D 개념이면서 BIM이라고 정확한 용어를 하는 거예요. 지형도를 BIM으로 설계하라. 그러면 지형도를 입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수치화 시켜라. 지형도 컴퓨터에서 폭이 얼마인지, 산의 높이가 얼마인지 이렇게 하라는 설계예요. 또 교량을 BIM으로 설계하라. 그러면 BIM으로 해가지고 구조물 딱 보면 입체적으로 설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도면을 보려면 도면 가지고 교량대로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교량이 상상이 되는지. 근데 저렇게 입체적으로 교량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부재 취소부터 모든 게 다 나오고 그 자체가 설계가 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BIM인데, 자, 여기에 드론이 이제 떠서 드론에다가 여기에다가 RTK, 라이다 장비 같은 거는 우리가 자율주행차 할 때 앞뒤 거리 이렇게 서로 재주는 게 라이다 장비인데, 라이다와 이런 드론을 갖다가 여기다가 결합을 해서 이쪽 지형도를 측량을 합니다. 이렇게 장비를 라이다와 이렇게 달고 이렇게 이 일대를 다 측량을 해요. 영상을 찍어요. 그럼 이 영상 찍은 것을 이 픽스4D라고 이러한 소프트웨어에다가 넣으면 여기에 하나의 포인트 클라우드, 하나의 점마다 다 여기에 각각의 좌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픽스4D로 분석을 불러 읽으면 이 지형도가 형성되면서 여기에 수치값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폭은 요거 되보니까 아, 이거 20m네, 이 산의 높이는 이건 10m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D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현장에서는 영동군 심천변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시간당 강우량가 80mm 왔다, 많은 비가 왔다, 어디까지 이게 넘칠까, 현재 가서 실험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현실을 디지털로 옮겨와서 수치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수리 모형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80mm 시간당 강우량을 놨을 때 아, 물이 어디까지 넘친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천 기본 계획을 한다. 그럴 때 제방을 여기까지 침수가 되니까 제방을 10m로 높이자, 하천 폭은 20m보다 30m로 하자,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TN이에요. 컴퓨터에서 이제 우리 많이 얘기하는 디지털 TN이다, 디지털 쌍둥이다, 이런 것은 실제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로 옮겨서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디지털 트윈이에요. 스마트 도시,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을 다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지형도 BIM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형도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설계를 하면 교량을 놔야 되는데, 이 교량도 이렇게 BIM 설계를 하면 입체적으로 설계가 돼서 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 소장이 나가면 여기에 이제 뭐를 꼈느냐 하면은 여기에 VR 글래스, VR 안경, VR을 쓰면 관자실에서 이 설계도면을 이 감독자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 화면을.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아, 위치에 완성된 교량의 모습을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시공을 하면서 시공을 할 때 이 교대의 위치가 맞는지, 이 제대로 해 나가는지를
이 안경을 통해서 오버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버랩을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빔 설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장비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장비가 나와서 여기서 포크레인 작업하고 여기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서 다가가게 되면 이 사람 작업모에 센서가 있어요. IoT라는 센서들을 달아요. 센서끼리 교신을 해가지고 뭐 배를 올려서 여기 오지 마라 위험하니까 이렇게 앙방한 교신을 하는 겁니다. IoT 센서가. 또 여기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흙을 오늘 하루 작업량을 이 산 하나를 했다. 그러면 이 굳이 아까 수치 개념이 있고 부피가 나오기 때문에 하루의 작업량이 얼마인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덤프에다가 싣게 되면 기존에는 개근대를 지나가가지고 남바 몇 번이 개근대 뭐 저 6톤이다 7톤이다 이거를 일일이 송장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계속 했잖아요. 하루의 작업량. 근데 AI로 인공지능이 분석해가지고 남바가 몇 번이라는 걸 알고 또 개근대에 들어가는 이 센서에 의해 가지고 무게라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하루의 작업량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다 기록이 되죠. 그날의 토공량. 이렇게 토공량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할 때 드론이 가서 아까처럼 이 밑을 균열을 조사를 하잖아요. 기술을 조사하는데 유지관리 끝났을 때 교량의 중요한 부분에다가 센서를 다는 겁니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관제실에서 처짐이나 균열, 한계값을 지나가는 취어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나가보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이런 센서들, IoT가 센서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고 과적 차량이 만약에 지나간다 그러면 과적 차량이 센서에 의해서 무게가 얼마 초과됐다라고 해서 남바를 가지고 파투스에다 바로 과태료 청구가 가서 이런 것들이 되는 시스템이 스마트 건설 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지금 센서가 IoT가 센터에 사물 인터넷이에요. IoT. 저 이 인터넷의 센서들이 지금은 굉장히 대중화돼 가지고 싸졌어요. 복도를 밤에 이렇게 지나갈 때 저절로 사람을 인식해서 켜지는 거. 이게 IoT 센서예요. 또 집에 들어가면 사람을 인식해가지고 전등이 들어오고 또 내가 집에 들어가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몸무게 70에 넘으면 안 되는데 딱 이렇게 가서 70을 넘어 쓰게 되면 이 센서가 IoT가 사물 인터넷이 냉장고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냉장고에서 9시 이후에는 나한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런 사물 인터넷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1, $2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런 교량의 많은 곳에다가 처짐을 확인하기 위해서 IoT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단양 같은데 이런데 그 사면 붕괴되는 이런 부분, 사면 붕괴되는 부분에다가 이러한 센서들을 다 박아가지고 관자실에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관자실에서 매일 관찰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이거 위험하다, 슬러프가 올 것 같다 라고 하면 담당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담당자가 빨리 전문가들하고 와서 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IoT, 사물 인터넷이 인공지능과 VR 또 빅데이터와 합해져서 이러한 앞으로 스마트 건설 시대로 간다는 것을 이제 한번 제가 샘플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드론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분야가 어딜까요? 농업용, 재난 분야. 지금 물류 분야는 교통이 지금 어디 가더라도 교통이 혼잡스럽고 교통 혼잡도로 인한 손실 비용을 따져보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간 68조 원이 낭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교통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지구가 오염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물류 쪽으로 하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갈 수 있는 것도 지금 하루 당일 배송 서비스를 해서 우리는 3시간 배송한다. 1시간 배송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드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드론. 하늘을 날아서 가는데.
하늘에 장애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드론 쪽으로 거대 기업들이 여기에 다 달려들어서 이렇게 경쟁을 해요. 그래서 아마존은 유명한 제프 베조스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2.3kg 이하 상품은 16kg 범위에서 30분 이내에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연방항공청에서 승인이 났어요. 2019년도에. 그래서 실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프라임 에어라는 이 항공기를 가지고, 무인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물류 단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단계들이 물류 작업을 하려면 선적, 일단 실어서 그걸 가서 내려서 선별한 다음에 배송까지 하는 시간, 이 배송하는 4단계를 거치는데 배송 단계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단계가 생산 비용의 50%가 들어간대요. 생산 비용의 50%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 선적, 하역, 선별 작업하고 하는 거는 자동화가 그동안에 되어 왔는데 100년 동안 이 배송하는 단계, 라스트 마일 단계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즉, 라이더가 지금 한다 이거예요. 50%는. 50%의 그 배송 단계 중에서 40%가 인건비로 지출된다. 라이더들. 이런 사람들이 인건비를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자동화가 된다면 베스트 시나리오를 따질 때 연간 16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어서 페덱스, UPS 이런 부분에서도 자, 우리도 보고서 그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마지막 배송 단계를 줄이자. 배송 단계를 줄 수 있는 거 라이더들 대신 할 수 있는 게 뭐지? 드론으로 가자, 드론. 그래서 드론의 개발에 서로가 지금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이 붙었어요. 경쟁이 붙으면서 아마존뿐만이 아니에요. 아마존은 이런 특허를 냈어요. 하늘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커다란 원형 캐리어가 하늘을 떠다니는 거예요. 물건을 싣고. 그럼 여기에 조만한 이 드론들이 벌집만한 저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상에 있는 물건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저게. 이거는 도시 같은 데는 저렇게 떠다니기 어려우니까 도심에는 이와 같이 원형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여기서 배달하는 이런 걸 특허를 냈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 윙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구글에서는 호주에서 벌써 누적 배달 10만 건을 기록을 했어요. 승인을 얻어가지고 호주에서 10만 건의 배송을 완료를 했어요. 구글에서. 구글 프로젝트 윙이라 해서. 저거는 45m 높이에서 쭉 날아가서 목적지에 오면 7m로 내려와서 저 줄로, 밧줄로 쭉 내려주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 드라마 저기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벌써 10만 건을 기록했고, 또 구글 페이스가 인터넷 회사인데 왜 저기에 달려드느냐고요? 페이스도 인터넷 드론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세계 40억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는 오지에 무선 열기구를 띄워가지고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겠다. 왜? 물리기지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페이스북에서도요. 그리고 거대 독일에서도 DHL 의약품 전달하는 거, 우버의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물류 쪽으로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짧은 시간 내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경쟁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 베란다 하나하나 우편함처럼 저는 소포를 받는 그런 물건 바구니가 이제 생길 거고, 우리 아파트 지붕에는 저러한 물류 드론들이 내려앉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날이 머지 않았어요. 왜 안 되느냐? 저게 규제 때문에 그래요. 각국의 규제 때문에. 사생활 보호와 여러 가지 드론에 대한 피해 이런 것 때문에 규제를 풀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지금 앞으로 지구가 온난화되고 지구의 이산화탄소가 늘고 교통 혼잡조가 저렇게 간다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늘길은 열린다. 열렸을 때 여기 땅에 해가지고 누군가가 하늘을 점유하는 사람만이 세계 물류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 이 논리에 의해서 지금 각국이 저렇게 치열하게 가는 겁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커머스의 대표 회사인 미국의 아마존이 드론 배송을 실시하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죠. 아마존 프라임 에어라고 해서 아마존은 드론 배송에 대한 미래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워놓고 있었는데, 오늘 소개드릴 여러가지 드론 특허와 함께 아마존을 비롯한 이커머스 회사들의 드론 활용 방안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드론은 지난 리마스 컨퍼런스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6개의 로터 사용해 영상, 열상, 그리고 초음파 센서를 통해 주변을 감지하는 드론을 개발하여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일반 드론의 비전 센서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죠.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을 만들어 주문 시 30분 이내에 배송하겠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2020년 9월 초 아마존은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배송용 드론 프라임 에어의 운항 허가권도 받았다고 뉴스로 보도된 바 있는데요. 배송용 드론은 대신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서만 운영하고 무게가 2.3km 이하인 소포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 서비스의 상용화까지는 앞으로도 여러 항공 규정 수립과 보안으로 수년이 더 걸리겠지만 드론이 배송으로 사용될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전기차 세계 1위 업체인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인데요. 2020년 지금 화석연료 중심의 차량에서 전기차로 곧 바뀌려 하는 변화도 더욱 빨라지는 느낌입니다. 이런 미래 준비의 일환으로 드론 관련 사업을 아마존은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 왔는데, 201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 드론 배송을 위한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2013년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발표했으며, 2016년 영국 정부 허가를 받고 드론 배달 실험 비행을 시작, 같은 해 연말 서비스를 성공시켰습니다. 2017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배송 시연을 성공한 바 있죠. 드론 배송은 아마존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글도 준비하고 있는데, 2014년 호주에서 구글은 윙 드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 프로토타입 드론, 즉 시제기를 만든 이후 구글은 5년 뒤인 2019년 4월에 미 연방항공국과 교통부로부터 드론 배송 허가권도 받은 바 있죠. 사실은 구글이 아마존보다도 미국에서 항공기와 동일한 정부 승인을 획득한 최초의 무인 항공기 회사인 것이고, 미국 버지니아주 크리스찬버그에서는 이미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구글 윙드론의 특징은 지역 파트너와 손을 잡는 것인데, 이 점에서 아마존과 가장 큰 차이가 있죠. 특히 월그린사와 손을 잡았는데, 월그린은 미국의 CVS와 함께 각 동네마다 거의 하나씩은 있는 대표적인 편의점과 약국을 결합한 체인점이죠. 실제 2019년 상용화한 서비스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모바일 폰으로 주문을 하면 인근 월그린 매장에서 작업자가 물품을 찾아서 걸쇠에 걸면 드론에 연결된 와이어가 끌고 하늘로 올라가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비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드론이 소포를 자동으로 지상에 내려놓죠. 놀라운 세상의 변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방산업체로 유명한 로키드 마틴사는 다시금 1차 세계대전의 제펠린호를 떠올리게 하는 비행선을 선보였는데요. 이와 연계해서 아마존이 2016년 국제우주정거장의 컨셉을 따와서 아이템 배송을 위한 비행물류센터 특허를 등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아마존의 특허 개념도로 하늘 물류센터를 보여주고 있죠. 즉, 하늘에는 커다란 비행선이 물건을 가지고 떠있는 상태에서 작은 드론들이 배송을 하고, 비교적 작은 규모의 비행선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공급한다는 상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개념은 지금 보시는 영상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서 유명한데요. 이것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SCM의 혁신, 즉 물류와 유통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것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일상 삶에도 많은 영향과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언택트, 즉 비대면 서비스와 이커머스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판매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새로운 배송 수단으로서의 드론의 잠재력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론이 언젠가는 높은 몸값으로 현재 유명해진 라이더분들까지도 대체할 날이 멀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드론 관련 아마존 특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물류센터는 2016년에 특허로 등록되었죠. 이러한 물류센터는 인구 밀집 지역에 적합치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의 인구 밀집 지역을 위해 벌집 모양으로 이제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마존의 특허를 받은 그 시스템, 캐리어가 위에서 날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밑을 물건을 가지고 드론들이 운송을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기발한 그 아이디어죠. 특허를 받아서 지금 그 시행이 뭐 될 것은 시험 운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길이 열리면 언제든지 여기 땅 하면 저런 물류 하늘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운송 분야, 드론 택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드론 택시인데 사람이 안에 탔는데 그걸 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은 사람 무인기 타지 않고 원격 조종이 가능한 건데, 지금 저 드론들이 택시가 드론 택시라고 하는데 용어가 맞느냐? 그래서 저런 거에 대한 용어 때문에 플라잉 카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플라잉 카라고 불려질 것 같아요, 드론 택시들이. 그래서 지금 이 드론 택시는 지금 마찬가지로 교통이 지금 굉장히 혼잡스럽고, 드론 택시로 인해서 도시화들이 지금 전 세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도시화에 따라 가지고 철도라든가 도로에 같은 것들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드론이 뭔가를 대체해 줄 수 있을 거다. 새로운 교통의 메커니즘을 바꿔야 된다, 파라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요구. 그리고 각국에서 드론 택시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보잉, 에어버스, 이거 비행 항공사들이에요. 그리고 아우디, 벤츠, 포르쉐 등 200개 업체가 UAM, 도심항공교통, 드론으로 교통 서비스를 하는 이 UAM 선정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 뒤까지는 177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런 수요가 형성이 된다고 해서 모건 스탠리, 미국의 대규모 투자은행에 발표를 했어요. 1774조 원. 그러니까 여기 안 매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너도 나도, 또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형 도시항공 로드맵을 만들겠다. 정부가 2025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상용 서비스 개시를 한대요. 기술이, 과연 우리나라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후발주자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후발주자인 만큼 앞서가서 선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목표를 크게 잡은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거를 했느냐, K-드론 관제 시스템 2020년 11월 11일 여의도에서 쌀 4가마를 싣고 7분 동안 비행을 했잖아요. 여의도 상공에서 20km짜리 4가마 80km를 띄우고 50m 상공에서 7분간 비행을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작년 11월 11일 날 김포공에서 도심항공 실증에서는 또 한 번 했어요. 왜? 실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이게 중국 비행기가 들어가겠지. 이때는 2항 2일 중국의 비행기를 3억 주고 사주 서울시에서 우리 게 아니라 했죠. 또 이 부분에서는 국산기체 한국우주연구원에서 만드는 미래형 자율 비행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뒤늦은 것을 우리도 만회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에서는 지금 현대 에어 우버버스 S1A1, SA1 이런 게 벌써 공동 개발을 했어요. 현대에서도 하나 시스템, SK텔레콤, 두산 모빌리티 이런 기업에서도 항공기 개발을 하고, 현대자동차에서는 항공기 개발하고, 하나 시스템에서 관제 시스템 이착륙장하고, LG U+는 교통관리 시스템의 통신 서비스, 발달된 IT, 또 5G 이런 기능들을 항공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협력하는, 우리나라 자체는 안 되고 뭐 여러 외국과 협력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어요. 앞으로 하늘에 그런 공간들이 열릴 때 물류뿐만이 아니라 이런 드론 택시의 경쟁도 더 없을 것이다. 지금 자율자동차가 만들어져 가지고 육상에서 다니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허가받아야 될 게 많대요. 그래서 항공사나 지금 드론 택시 쪽이 오히려 더 빠르다라고 해서 더 여기에다 다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에어버스 EV2, 중국의 진리의 오토볼로코터 다 만들어져서 시험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도요타 조비, 영국의 롤스로이스, 독일
아우디의 플라이카들 외에 더 많은 자기들만의 드론 택시를 만들어가지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저걸 볼 때 이제 얼마 뒤에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저 드론 택시가 완성이 되면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직선 거리가 50km인데 돌아가면 한 60km 된다 그래요. 그럼 지금 1시간 걸린다는데 드론 택시가 가게 되면 3분의 1, 60분이 3분의 1, 20분에 걸려요. 그리고 운항료는 11만 원이 나온다 그래요. 11만 원이 나오는데 일반 택시로 가면은 6만 원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자율형 비행기가 정착이 되면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2만 원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실현된다고 정부에서 공언하고 발표를 했어요. 기대해 볼 거지만 우리가 과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운송 부분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너무 먼 얘기 같지만 완전 자율주행차보다 먼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 프로펠러가 붙어 날아오릅니다. 플라잉카, 하늘을 나는 자동차입니다. 아우디와 에어버스, 자동차 회사와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손을 잡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버와 보잉도 나는 택시를 4년 뒤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에선 물 위에 떠서 날아가는 택시가 이미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비행 자동차는 크게 3종류. 드론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을 태우거나 비행기 날개를 접어 자동차처럼 만들거나 반대로 자동차에 날개를 다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의 미래로 불리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 조작이 전혀 필요 없는 단계까지 가려면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와 안전사고 우려를 극복해야 해 상용화를 2030년대 이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비행자동차가 오히려 기술이나 규제의 벽이 더 낮다는 게 전 세계 170여 개 업체가 뛰어든 이유입니다. 국내 기업도 미국 항공우주국 출신 전문가를 영입해 개발에 나섰습니다. 수소 연료 시스템 등 자동차 제조의 핵심 기술을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사업에 적극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친환경을 위한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비행거리 35km까지는 기존 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혼자 타면 전기차보다 환경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늘 길을 정하고 안전 기준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5월에 드론 교통체계 청사진을 내놓고 2023년까진 비행체 인증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